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 발생한 이유를 얘기하고 나다의 관점을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순서가 나다 읽고 가로 가도 되고요. 가를 읽은 상태에서 나다의 관점을 해도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나다의 관점을 먼저 잡는 게 더 좋겠어. 네. 나에서는 대충 어떤 시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부터 가볼게. 나. 자, 봅시다. 먼저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고 있어. 뉴 미디어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개, 사람들의 알 권리 충족, 충분하죠. 이게 어떤 그 알 권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알아야 되는 권리도 충분히 존재한다. 알 권리, 이것도 일종의 권리니까. 한편으로 인격권 침해, 이건 반대급부잖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인격권의 침해,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 문제가 된다고.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즉 사적 권리에 해당되고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그럼 두 개는 이해 충돌이잖아, 사실은. 자,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제공할 건지 말 건지, 공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 만약에 내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때는 인격권의 침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사람들이 알 권리와 인격권을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돼야 될 권리야. 각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주장할 수 있겠지. 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인격권을 보호하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면 절대로 알릴 수 없는 거야.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 인터넷에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보를 공개하면 타인의 인격권을, 초상권을 뭐 이런 것들 다 침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게 되겠지, 그지? 뉴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매체의 특성이란 말이야. 다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 매체의 특징이란 말이야. 한번 쫙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전파력이 뛰어난다. 따라서 뉴미디어 상에서 표현의 자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거 제한 범위, 사회 공공질서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허용돼야 된다. 만약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여과 없이 정보를 공개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그때는 뉴미디어의 책임이 되는 거야. 책임.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의 정보 알 권리하고 인격권의 침해라는 상충되는 권리 속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두 가지는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가에서 상황이 아들을 잃은 상황이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이건 개인적 슬픔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공개하는 건 뭐 당연하겠지, 그지? 이런 사고가 났고요. 뭐 이걸 알리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맞는데, 그 개인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그 인격권과 관련되니까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겠고, 다의 사무가 다 다루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흉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자, 그러면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걸 도와야 되겠어. 근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도덕적 동기로 따지면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거지. 이성은 실천적 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흉 입장에서는 사람은 온정적이고 인정주의고 도덕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감정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성보다 훨씬 먼저 발동하는 것이 감정이다. 흉의 얘기야.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 자, 야, 이거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 휴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 자, 시인은 옳을 시, 그 다음에 확 인정하다 뭐 이런 뜻이야. 네. 시인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면, 자,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저 참 옳은 일을 하네,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선한 것. 부인하면 저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불쾌해, 그러면 이거는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렇게 규정했어. 그러면 객관적 주체가 아니라 상대적 객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나쁘냐 좋으냐가 결정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이고 유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것만이 시인의 행동이다.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생각해봐. 내 행동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 제3자, 사회가, 사회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제3자 입장의 객관적. 이게 시인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사람 좋은 행동을 하네, 선, 나쁜 행동을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만일 유용성이 도덕 감정의 근원이라면 이게 큰일 나겠지. 유용성은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산다. 결정적인 건 뭐죠? 자신에 관련해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객관적, 제3자적, 공적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회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 기여라는 말이 나왔잖아. 긍정에 기여하는 거 다 좋은 거죠. 라고 결론 내렸어. 자, 휴 마지막. 이처럼 휴의 사회 전체의 이익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그럼 휴 생각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개인적인 자신에 관련돼서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만 하면 그거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지.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휴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이고 이거에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서 시인의 감정, 상대가 사람들에게 쾌감, 그래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행동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렇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도덕적인 삶은 좋은 거라는 평가를 받고요. 좋은 거라는 건 사회 행복, 사회 이익, 이거에 기여하는 거다. 이게 지금 나다의 관점이야. 그럼 다에서는 도덕 이론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도덕 이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무슨 단어? 어떤 행동,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도덕적 행동으로 평가받는 건 다른 사람, 그걸 바라보는 사람 혹은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공감적 능력이 있어야 돼. 공감하지 못하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고요.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선악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해됐죠? 그지? 네.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한번 볼게. 가의 내용. 여기 전체 내용이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에서 차에 치였대. 자, 이거는 안전부주의 같은 것 때문에 생겨난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잃었으니까 슬픔이겠지.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단 말이야. 이거 신문에도 나왔었죠. 이 사람들 처벌을 뭘 받았냐면 금고를 받았어. 금고는 감옥에 가두는 거야. 노역하지 않는 거야. 왜 감옥에 가뒀으면 보통 노역을 시키잖아. 네가 오늘 하루 먹은 거 그냥 시간도 안 가고 무의미하게 있지 말고 너의 노동력을 해가지고 너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이런 식으로 물건을 좀 싸게 팔고 그러면 상부상조하는 거잖아.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가만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노역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또 그 다음에 반성도 안 할 거고, 노동하면서 내가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지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교화의 어떤 의미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근데 금고는 아예 안 시켜.
그러면 그게 더 큰 형벌이 될 수도 있어. 아무것도 뭐 안 하는 거야. 시간이 안 가지, 무료하지. 더 길게 느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 좋은 긍정적인 걸로 한다면 반성이 되겠지. 맞잖아, 그지? 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거 하면 점점 뭐랄까 자기 합리화, 원한 뭐 이런 것들을 악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 뭐 그걸 떠나서 금고 형벌을 받았는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 많거나 적거나. 자, 세상의 잣대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이건 무슨 뜻이야? 금액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겠지, 그지?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을 마무리됐다는 듯 여겼다. 손해배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는 인간적이고, 아니면 우리가 그 물질적인 것, 그 경제적인 걸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 그지? 뭐 예를 들면 속죄한다든지 사죄한다든지, 그다음에 반성한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지?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 기사까지 잘랐는데 뭘 도발해요? 다 끝난 걸. 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이 부부는 자식을 잃었고요. 근데 표정이 너무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일 당당한 느낌, 뭐 이런 거, 죄가 없다는 느낌. 자,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서는 여기 나왔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 뭐 아들 생명값을 받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보상 받았으면 그치. 처음에 믿고도 믿을 수 없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사회적인 어떤 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의 말까지 정말로 믿는다는 거. 이게 잘못된 말을 믿는 거. 자, 아내는 연주를 끝난 뒤에 수천 명의 기립박수를 받는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감동해서. 자, 그럼 봐봐. 이게 이제 감동해서 울었다는 게 아니구나. 쭉 한번 읽어볼게. 누군가 아기로 던져놓은 국가들. 자, 그 다음에 봐. 읽어줄게, 그냥. 아내의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이 기립박수를 받는 것처럼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파묻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슬픔. 미색 바탕에 이리 말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벽지를 이고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머리 위에 함부로 떨어진 조화처럼 보였다.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기로 던져놓은 국화 같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웃 반응이야. 우리는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하듯 우리를 피하고 수근수근. 그래서 흰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있는 아내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어라 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도 멍하니 아내의 말을 따라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곤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물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는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쓰다가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다 뛰어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다.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부엌 바깥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 없어.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 두 팔을 든 채 벌서듯이 서 있었다. 물먹은 불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여기 지금 나 소설 속의 인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다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 자, 문제적 상황.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은 영우 아들의 죽음이야. 아들의 죽음. 자, 아들의 죽음인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겠지. 그런데 이 슬픔이
아들을 잃은 슬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슬픔은 약간 좀 다른 슬픔까지 동반하고 있다. 그 슬픔은 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의미의 뭐 사회적 의미의 일종의 뭐라 할까? 사회적 의미의 부정적 시선과 왜곡 이런 것들에 의한 슬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다른 슬픔이지. 기본적으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슬픔이 변질된 슬픔으로 변질된 시선에 의한 왜곡된 말에 의한 슬픔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문제적 상황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자식을 잃은 슬픔, 이거는 개인적인 슬픔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슬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과 왜곡된 말 때문에 받은 상처, 그거에 대한 슬픔이란 말이야.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들이 한 사회적인 어떤 이 사회적 의미라고까지 할 거고,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동정, 소문, 이게 바로 왜곡된 말이잖아. 맞죠? 네. 근데 동정이라는 말은 원래 동정이라는 말은 이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는 공감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동정이라는 게 뭐야? 동정하긴 해. 슬픔을 이해하긴 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마치 사고가 다 마무리된 것처럼 얘기하고 아무 일이 없었고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영우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부정적 소문과 부정적인 동정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적인 슬픔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적 상황이란 말이야. 자식을 잃은 것도 슬픈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회적 시선과 왜곡된 말로 인한 상처, 그것으로 오는 또 다른 슬픔, 마치 그런 것들이 문제적 상황이라고. 주변 사람들과 주변인들, 그 다음에 사회의 지금 말했던 부정적 시각과 왜곡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2차 가해처럼 상처로 남은 이 부부의 문제적 상황이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나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나의 관점을 또 다 아까 했던 거지만 따져봅시다. 이거는 두 가지가 충돌이지. 여기서는 알 권리하고 인격권. 맞지? 그러면 부부 입장에서의 인격권도 있고 주변 사람 혹은 사회에서 알아야 되는 알 권리도 있을 거 아니야. 사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알 권리하고 인격권 간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적 슬픔이 사회 전체에 알려졌을 때 그 다음에 변질된 부정적인 시선과 왜곡된 말 때문에 겪는 슬픔이지. 그지? 고통이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충돌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알아야 되는 권리도 있지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부분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바뀌면서 알 권리가 더 강화됐다는 거야. 사적 영역에 인격권이 보장됐다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알 권리 측면이 강조되면서 희생은 모두 부부의 아픔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네. 다의 관점으로 보면 다에서는 휴미잖아. 도덕적 행동. 도덕 이론에 보면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건 공감 능력이 제3자의 공감 능력, 바라보는 시선,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점 이랬을 때만 공감 능력을 이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고 휴미 도덕 이론을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적 상황을 따져봤을 때 왜 그럼 사람들은
개인의 슬픔, 이 부부의 영우를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저렇게 부정적 시선과 왜곡된 말로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슬픔을 더하게 하는가? 이거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야. 아까 도덕행위에 있어서 실천은 공감 능력이라 했잖아. 그러면 타인의 타인의 슬픔을 제대로 공감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부부는 상처를 입은 거고 심지어 고통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부분들이 부부에게는 고통과 상처, 고립감으로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흉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공감에서 시작되는 거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줬을 때 그 사람은 옳다. 시인의 감정이 생기고 그 도덕적 실천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영우 부모의 슬픔을 공감했다면 같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부모를 잃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느낌을 같이 공감했다면 아마 이들의 슬픔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다. 알았니? 네. 공감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고립감과 그 어떤 2차적 왜곡된 시선과 부정적 시선과 왜곡된 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고 관점을 통해서 설명한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네.